박원갑 수석위원 연결하기 전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지금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호를 공급해서 전세난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대책 짚어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전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일단 이번 대책 간단히 총평해 주신다면요?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고요. 일종의 이제 응급대책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부 생각은 지금 수도권 그 공공 아파트가 한 30만 가구 정도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 게 앞으로 이제 3년 뒤인 2023년인데 그때까지는 이게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뭐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22년까지 11만 4천 가구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금 빈집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건 어떻게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매입 임대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또 주로 월세로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뭐 공공전세라고 그래서 전세용으로 공급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짓고 있는 걸 또 서로 선매입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또 공급하는 것도 있고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을 총동원해서 단기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전국에 한 4만 9천 가구, 수도권에 한 2만 4천 가구를 집중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다소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전세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공공이 나서서 전세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 직접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원하고 선호하고 또 주변 입지, 환경, 뭐 전철역이 가까우냐 뭐 이런 것도 볼 텐데 지금 정부가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매입해서 전세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분들이 일단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치를. 지금 이제 공실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역세권에서 멀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 좀 낙후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입주를 꺼릴 텐데 그것도 있지만 월세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는 지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한 전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또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감 있게 또 이게 공급이 이제 돼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만이 정책의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이 불거졌다 이런 진단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했던 말은 과거 전세를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연장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과도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대책을 들고 나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지난 이제 89년 그 말에 그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여러 통계를 보면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좀 불안했던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돼요. 예. 제가 보니까 한 24% 정도 올랐던데,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게 반응하는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지만 지금은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또 소급 적용을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 앉는다고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존 세입자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89년 그때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부 완충작용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3법이 이제 7월 말에 시행이 됐는데 일종의 충격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차 고비는 지난 가을 이사철에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수기잖아요. 이제 2차 고비가 내년 이제 겨울 방학이 한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또 봄 이사철이 또 3월부터 한 4월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년 겨울 방학과 봄 이사철이 2차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뭐 대책에서 당장 뭐 공공임대는 12월부터 또 계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완전히 뭐 전세난이 해소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조금 완충되는 효과는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전세난이 완전 진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아파트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는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파트는 뭐 부지 확보하고 짓는 데까지 뭐 짧으면 5년, 뭐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음식으로 따지면 아파트는 정식 메뉴예요. 맛은 있죠.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패스트푸드형 주택을 내놓는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 다세대 다가구는 뭐 한 빠르면 6개월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은 굉장히 비상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값도 좀 여쭤보죠. 그 정부에서 그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안정화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난이 어느 정도 번지느냐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집을 뭐 하나 더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전세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세 매물이 그나마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하니까 아예 집을 사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주로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이제 전세난 회피 수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년에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굳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둘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동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세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세 시장이 바로 안정이 되기 어렵다면은 내년에도 아마 중소형 아파트는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 다만 초고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에 주로 이제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전세난 영향을 크게는 좀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초고가와 중저가 간의 차별화 현상이 내년에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뭐 내년 6월이 뭐 세금 기점이니까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법을 많이 올린 것인데 위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요번에 이제 곧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내년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또 진행이 되니까 예. 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예. 현재는 지금 뭐 주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 거냐 예. 아니면은 이제 자식한테 정리할 거냐 이렇게 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일부 매물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냐 쏟아질 거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양도세 규제가 여전하니까요. 중과세 이것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는 좀 나와서 매물에 좀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경기도로 가신 분들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 불패 부동산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런 진단에? 집값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합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유동성 장세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풀린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가면서 이른바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일부 버블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집값의 우상향에 대한 맹신은 저는 이어말 수가 있다.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거고 그리고 지금 30대 분들이 주로 뭐 패닉 바잉이니 영끌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 집값이 우하향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소 좀 맹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안타까우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산고 곡심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집을 사든지 아니든지 좀 안 하든지 좀 판단을 했어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소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필요하면 사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쪽은 그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단기 거품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꼼꼼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일부 시작하면서 제가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알려드렸는데 소방당국이 큰 불길은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지금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인명피해가 있네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 다친 분 가운데 4명은 경상, 나머지 2명은 아직 상태가 확인되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예년이면 이미 수능을 치렀을 시기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일정이 연기됐고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험생들입니다. 올해 수능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도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자,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뭐 코로나 초기에 저희 이제 해외 유학생 관리부터 시작해서 원격 수업 해 나가고 하면서 대학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학교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계기를 맞아서 또 새롭게 그러니까 미래가 좀 성큼 다가온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쁘게 지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발표를 했었어요. 9월에. 예. 그래서 그런 건 또 저희가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서
방안을 발표했다는 좀 의미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원격 수업 실시로 인해서 중위권이 사라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뭐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립 초등학교가 공립초보다 더 온라인 수업을 잘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교육부도 대책을 준비 중이시죠. 내놓은 것도 있을 테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예. 세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밀집도 기준은 준수하면서도 등교 수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하고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나 종례를 한다든지 주 1회 이상은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을 중에서도 쌍방향 소통 수업을 좀 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초중고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가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격 등교 수업 토파보기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예. 뭐 교육부 또 학교 당국이 노력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통제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코로나에 대해서. 다만 이 학원은 이 확진자가 좀 나왔었거든요. 학원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오늘부터 수능일까지가 이제 수능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이제 집중적인 방역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학원에서도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특히 일주 전부터는 대면 수업을 자제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학원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으로 10월 말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수능 얘기 해보죠. 이번 수능이 예전 수능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시험 치는 날짜는 연기됐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점이 제일 큰 예. 차이점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일반 수험생뿐만 아니라 확진 통보를 받았거나 격리자가 된 예.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시험장 자체를 일반 시험장, 그다음에 격리자 시험장,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시험장,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시험장 내에서는 또 모든 책상에 이제 앞면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고요. 예. 모든 학생들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년 같은 그런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든지 시험장 반입 물품, 금지 물품 이런 건 이제 수험생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 발열 검사를 한 번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는 추가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수험생들이 좀 그 여유 있게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예전과 같이 예. 네네. 발열 체크를 했는데 체온이 좀 높게 나왔다. 그 학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일반 수험생으로 분류가 되면 일반 시험장으로 장에서 시험을 보고, 일반 교실에 시험을 보고요. 예. 여전히 발열이 이제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 시험장 내에 있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거리두기를 확실히 한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장 밀집도도 중요할 테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관리, 감독, 교사들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실도 더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교실에 들어가는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으로 좀, 예년에는 최대 28명이었는데요. 예. 그것도 줄였지만
방역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그 시험장에다가 최소 5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여러 가지 또 별도 시험장의 감독관, 이런 분들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시험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되니까 네. 뭐 혹시 마스크를 미리 준비 못한 학생들한테는 나눠주기도 합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이제 수험생들한테 다 전달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하고 마스크 없이는 사실 시험실에 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다 안내를 했고요. 만일의 경우에 마스크가 없는 학생은 또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 안내문 보내고 해도 꼭 한두 명씩 나타나거든요. 마스크 안 쓰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게 좀 여부는 것을 좀 교실마다 갖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고. 시험장에는 준비는 합니다. 예. 네. 학생들이 그럼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푸는 걸 좀 연습할 필요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시험을 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컨디션 체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 전에 그 학력평가 시험도 봤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도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생활 자체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연습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타깝네요. 학생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네네. 이제 수능은 정말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고 또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평가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수험생 가족들께서도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뭐 소모임 이런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생들이 정말 수년간 준비를 열심히 해온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런 안전한 수능 환경 조성하는데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게 안내문이 나갔다고 하는데 네네. 수험생들이 그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준비할 게 있습니까? 휴대폰은 휴대 금지죠? 휴대 금지입니다. 예, 휴대 금지고. 그러니까 전자 장치가 부착된 물품은 다 휴대 금지고요. 예. 그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은 이제 시험실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제 마스크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락과 본인이 이제 먹을 물, 음용수, 도시락과 음용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 수능 시험 때 모르고 휴대폰을 갖고 갔다가 뭐 적발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쇼미더 정치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자꾸 저한테 뭘 시킵니다. 이 쇼미더 정치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코너 제목에 걸맞게 드랍 더 비트 가감한 이야기 부탁해 뭐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상한 걸 시켜요. 선거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 서울시장 노 대권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고 오세훈 전 시장도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묘한 지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 구조상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과 수도권에서 주로 표가 나와야 되는데
영남표보다 이제 수도권에서 그럼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면은 묘하게도 대권에도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대권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아까 언급됐던 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먹힐 것 같다라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대권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 나가서 낙선하면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되니까 현실론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대권을 꿈꾼다 이런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뭐 각자 정치 이력이 뭐 10년 이상씩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안철수 대표가 9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분들의 캐릭터나 이런 거는 대중에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뭐 숙성시킨다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가치가 달라질 것이냐. 무슨 위스키도 아니고 이게 숙성시킨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까지 딱 각이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장에 돌입한다는 거는 1년 뒤에 또 뭘 해야 돼?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에 들어와서 당 대표를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한 번 기다렸다가 서울시장 한 번 더 출마하고 대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가능성을 놓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근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뭐 그게 별로 새로울 건 없잖아요. 원래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시기도 했었고 저번에도. 그리고 그 세 분들이 전부 다 대선을 다 도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수생 느낌? 뭐 그래서 별달리 새로운 건 없다. 뭐 여당에서는 또 뭐 특별히 뭐 느낌이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시장 나가는 게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다들 그 고민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선출직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대권 주자 중에서 한 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다른 정치 일정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는 지금부터 뭐 후보가 일찍 정해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러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월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선이라든지 후보 선발 절차가 시작될 때쯤 그때쯤까지는 다들 관망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쉽사리 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본인이 대권까지 막 얘기하시고 나중에 또 서울시장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원외 인사네요. 그렇죠. 지금 뭐 어차피 원내에 이제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초선이 많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지역구를 가지셨던 분들은 낙선을 많이 했거든요. 나경원, 김성태, 이혜훈 이름 나오는 사람은 다 원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 강남권 빼곤 저희가 당선된 곳이 거의 없는데 강남권은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초선을 배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공교롭게 이제 다시 당선되신 권영세, 박진희 두 분의 의원들 빼고는 사실 다선 의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준석도 원외잖아요. 저는 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원내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데. 그럼 같은 원내인데 서울시장 나도 한번 나간다 하지 그랬어요. 아 저는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큰 선거에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번 선거 뭐 여성 또 청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여성 청년 가산점 이런 거를 항상 반대하는 주의자인데 저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 저는 나가면서 공천이라는 데서 청년 가산점 안 받겠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서울시장은 한 명 뽑는 거거든요. 부산시장도 한 명 뽑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가장 강한 후보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성이든 아니면 아니면 남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가장 많은 득표로 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 300명 뽑는 선거 같으면은 그중에 한 10명, 20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 해주겠다 아니면 여성에게 해주겠다. 근데 결국은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것은 가장 강한 후보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나 가산점 주지 나중에 본선 가서 가산점 줍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없이 붙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나가야 되고.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 가산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있다. 예. 그 민주당은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 가산점 제도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받았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받고도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어떤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마치 그 당원 당규를 손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까지는 그때 그 당은 그대로 가면은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장관까지 지내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여성 가산점을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그 가산점 제도를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는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서울시장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대책인 분석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후보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네네. 방금 얘기했던 박영선, 네. 우상호. 네. 그 정도? 박주민 의원도 뭐 이제 언급 박주민 계시죠. 의원도? 예, 예. 네. 나오고 계시죠. 예. 어떻게 될 아무래도 것 이제 같습니까? 친문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건데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분은 사실은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니까 예. 박영선 현 장관이 아니실까 싶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그 서울시장을 도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도 사실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한번 그 도전을 해봤었고 실제로 뭐 가산점이 적용 안 됐다고 하면 아마 그때 2위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둘 사이에서 아마 이제 치열한 경쟁이 그런데 예상되지 않나. 최근 두 번에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셨던 분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앞에 오세훈 시장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당선 또는 출마 선언에서 당선까지 2달이 안 걸리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미리 하마평에 올린 인물들이 적합한 인물이 될지 왜냐하면 눈치 보기가 치열하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열거했던 모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선 의원 출신이고 또 서울을 충분히 이끌 만한 자질은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상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야구라는 게 왼손 투수에 왼손 타자 붙이고 오른손 타자 붙이고 이런 게 다 치는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상대당 후보를 끝까지 보기 위한 그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거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그 당에서는 이게 나름 예전하고 달리 박원순 시장 때하고 달리 나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새로운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박 장관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네. 뭐 여성이라는 것도 있을 네네네. 테고. 네. 게다가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임을 찾기가 어려운데 네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유리하다. 다만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주류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뭐 그걸 비주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게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어떻게 그걸 비주류라고 당원들은 비주류라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어쨌든 제가 뭐 반대 진영인 인사로서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시길 저희는 간절히 바란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추미애 장관께서는 본인께서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안 나간다고 뭐. 얘기를 제발 검찰 개혁 빨리 끝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천타천 여러 명의 후보들은 등장하고는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다. 근데 어차피 이 기세 싸움이라는 게요. 저희가 이제 예측치를 보통 어디서 잡냐면 가상대결이거든요. 근데 가상대결이라는 게 이번에 대선도 한번 이제 결국 이낙연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이 한번 조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던 것처럼 그런데 그 전까지 다자간 조사에서는 안 잡히던 그런 수치들이 이제 가상대결로 나타나는 것이고 상대적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건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사들이 12월 중순쯤부터 그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각 당의 연구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돌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보지만은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구도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가 진짜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양자 대결 조사가 사실 원래 관례상 1년 전부터 뜨는데 좀 몇 달 빨리 떴거든요. 예. 저는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 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기 권력으로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은 현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지금 굉장히 대통령께서 이례적이었다, 이번에는. 지지율이 워낙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높은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일일비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죠. 그건 그런데 그 문제는 뭐 너무 빨리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 사람으로 전제해놓고 가상대결을 벌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조사였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예. 또 여론조사 전문가 불러서 이야기할 테니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의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그다지 개의할 건 아닌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제3지대로 나오면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3지대 이 서울시장이나 대선쯤 되면요. 제3지대 출마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고요. 예를 들어 법정 선거 비용이 예를 들어 3, 40억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뭐 당에 소속된 인사가 아닌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득표율 안 나오면 보전도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결국 당에 소속되지 않고 서울시장을 치른다는 거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 정도의 모델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는 생각해 보면요. 안철수라는 그 당시 강한 대권 주자 그 당시에는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양보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거든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양자대결 조사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팀 검찰을 만들어보자 이럴 것 같습니까? 김태섭 의원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동되지 않는 한 제3지대 뭐 후보라는 것이 박원순 모델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모델로 이렇게 예전에 그 야권 연대론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성향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속하는 의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다든가 아니면은 그 퀴어 축제에도 매년 참가하고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 사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거는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지지율 혼선 효과만 이렇게 주고 결국에는 서울시장도 이렇게 지지율 블로킹을 금태섭 의원이 일정 정도 뭐 커버해주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특이했던 게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서울시장에 호기롭게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이제 나서는 모양새라면은 그 전에 본인이 어떤 구도에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저같이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평론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자금적인 면에서 걱정이 없는 안철수 옛날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하면 진짜 저 사람 끝까지 달리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 자기 가진 돈 중에서 100분의 1만 써도 선거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과거 안철수 대표의 3지대론보다는 굉장히 힘이 약해 보인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하고 정치를 함께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만일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쪽 후보로 나오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 너무 멀리 나갔나요,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국민의당의 실질적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의 협상력이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그전에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보수 세력을 어떻게 지칭하면서 단일화를 항상 거부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또 이번에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또다시 그 제3지대로는 설파한다는 거는 차기 대선 전까지 뭐 같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도 아마 안철수 저희 전 대표하고는 좀 같이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렇게 결별할 때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그걸 합친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좀 해보고요.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7시에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어제 뭐 끝장 토론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9시쯤에 불발된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5표를 받은 사람은 2명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5표도 못 받았던 거고 4표를 받았던 거고 5표를 받고 안 된 분들은 결국은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법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선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비토권을 야당에게 준 것인데 야당이 그 비토권을 무기로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하는데 악용하는 거라면 그 악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공수처법을 개정해야겠죠. 이거는 이렇게 그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야당 스스로가 걷어찬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은 우선 첫 번째가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요. 작년에 패스트트랙 논란이 있었을 때 4+1에서 추진한 게 결국에는 두 가지 제가 항상 비교하지만은 세트 메뉴로 피자랑 광어회를 엮었어요. 둘이 전혀 원래 호환도 안 되는 상품들인데 뭐 선거법이랑
그 공수처나 이런 어떤 검찰개혁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원래 정치잖아요. 서로 간에 뭔가 그렇죠. 주고받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 바터를 통해 가지고 세트 상품 만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세트 상품의 정신이 뭐였냐면요. 선거법에서 소위 그 당시에 4+1에 있는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대신 그 여권의 핵심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를 받아주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군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내민 카드가 뭐였냐면은 자, 공수처장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이 우려가 있는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선거법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바른미래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당신들이 의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고 그렇다면은 정의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20석 이상 내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면은 3교섭단체가 되면은 이 비토권이 결국 당신들한테도 하나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의 야당 비토권을 두고 가자라고 했던 것인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거법에서 다급해지니까 먼저 이제 선거법에서 위성정당 쪽으로 틀었잖아요, 보면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과 틀어지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꽤 자기가 넘어간 게 위성정당 만들 때 이건 감수했었어야죠. 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석은 어쨌든 더 가져가겠지만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면 공수처 할 때 나중에 좀 골치 아플 수 있겠구나 정도는 계산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의석은 가져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계획이랑 좀 달라졌네. 정의당을 한 대 얻어맞았고 이미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공수처도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 합의된 안제치가 그러면 안중근한이었다는 거예요. 반론. 사실은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데 선거법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군소정당들에게 그 비례율을 좀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건 사실 국민의힘 쪽이에요.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이건 애초에 그 선거법 개정 정신에 전혀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위성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제도를 굉장히 나쁜 상태로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수처법도 똑같은 절차예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떻게 보면 이 비토권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도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스스로 이렇게 걷어차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따가 뉴스 듣고 와서 날씨 듣고 와서 계속 합시다. 광고 듣고 올게요.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2부에서 했던 쇼미더 정치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조금 더 하고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의 아까 마지막에 설명은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고, 자, 만일 민주당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방법이 있는 건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다수 당의 이제 힘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 공정한 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공수처장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야당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법을 바꿔 가지고 스스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권력 견제 수단이 있느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 7월까지가 임기고 끝나고 나면 아마 여권이 또다시 다수당의 힘으로 본인들의 성향과 맞는 검찰총장을 넣으려고 할 텐데 공수처장도 만약에 여권이 임명하고 지금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권력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도 지금 이제 여당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 이런 검찰,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과연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저는 없다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거 법을 개정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그랬느냐. 그래서 원내대표, 지도부의 실책도 패착 아니냐, 이번에.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저희 추천위원들이 하신 분 중에 김경수 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굉장히 고위직도 지내셨고 무엇보다도 동명이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는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를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이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를 많이 안 줬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빨리 출범시키자는 제도에 어쨌든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느냐. 초기에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된 다음에 언론들도 일제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섰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권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던져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본인도 스스로 검찰 고위직을 지냈고 되게 검찰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공수처 출범에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게 사실은 그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해보자는 건데 거기다 다시 검찰주의자를 앉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이런저런 자천타천으로 계속 그 진주 지역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오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보 같은 것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초대 공수처장을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당은 다음 달 2일에 개정안 통과시키고 추천위 다시 구성합니까? 다시 구성해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추천위가 그 활동 종료를 이미 선언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데 또 이제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자는 안도 있거든요. 현재 7명인데 한 9명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법학원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추가로 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좀 가중적 그 의결 요건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천위는 다시 구성될 거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반드시 출범시킨다 이게 목표가. 그러니까 추천위 다시 구성해서 재추천하고 만일 뭐 대통령한테 2명 올려서 대통령 1명 선택하면 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안에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관행적으로 원래 처음 모이면 첫 회의에서 거의 결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추천위라든가 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딱 처음 모였을 때 그 추천한 인사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결국에는 검찰총장도 내년 7월 되면은 아마 친여권 성향의 인사를 안 치려고 할 것이고 공수처장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살찌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뭐 저희가 또 드러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4+1 할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권력기관의 견제가 사라진 모습 이게 바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 텐데 저는 그거와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제 여당의 어떤 그 책임으로 이렇게 책임 정치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 모습이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외면받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적절한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선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꾸 그렇게 제도 자체에서 그 어떤 딱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어떤 악용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구태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정도를 저희가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많은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못 받아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도 더 당성이 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오늘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만났다고 하던데 여야 합의해라. 어떻게 지도부는 확고한 거예요? 저는 지금 박병석 의장께서 물론 이제 뭐 다선 의원으로서 존경받는 의원님이시지만은 과연 전국에 있어가 조정 능력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뭐 원 구성 때부터 박병석 의장님이 사실 무기력함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는 여당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사실상 추천위가 해산되기 전에 아마 그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그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그 인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씩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공수처장 후보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는 건 애초부터 이 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비토권이라는 거는 진짜 그건 엄중한 권한이고 옛날 로마 시대의 집정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호민관이 비토권이 있는데 호민관의 비토권을
뭐 과도하게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비토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로마 공화정을 없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공수처법에서도 비토권을 줬다가 나중에 뺏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살펴야죠.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법안의 그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과거 반대했던 선례를 들어가지고 계속 출범을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이 법 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입에서 했던 얘기니까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오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11월 3주차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2.5%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3.3%로 2.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8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1.5단계로 수도권에서는 이미 격상이 됐죠. 그다음에 초윤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제 호텔 활용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정당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도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여하튼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의 영향 때문에 특히 부정평가가 이제 대구 경북 또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상승했고요. 70대, 60대, 50대, 50대 이상이 전반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직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일부 민주당이 지금 주저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서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빠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도 0.8%포인트 빠진 32%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이 29.5%로 2.2%포인트 상승해서 양당 격차가 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오차범위 안쪽으로 좁혀진 거고요. 10월 2주차 조사 이후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또 60대 50대 노동직에서 하락했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라든지 70대 이상 또 노동직 이런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야 1.8%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0%만 나와도 콘크리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1.8% 하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0.8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2 올랐다고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피로감이 당연히 국민들한테 있겠죠. 네네. 거기다가 또 계속되는 부동산 논란, 네. 언론에서 계속 이슈로 다루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부 또 당 입장은 이게 호재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악재일 그럼요. 봐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원인이라고 분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가장 민주당은? 크게는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아파트 값이 8년 만에 최고고 또 73주 연속 또 아파트 혹은 전세 이렇게 상승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일단 어제 아까 말씀드린 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상당히 이제 예. 컸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죠. 네. 지금 관심의 대상이 서울하고 부산이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리얼미터 기준하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확하게 서울에서 30대 30 동률로 나왔었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 살짝 더 높아졌는데 32대 29.8로 한 2.2%포인트 국민의힘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주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살짝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 7월 말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6.25 사태 이후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팽팽한 수준으로 지금 와서 서울시장 경선을 거치면서 후보가 누구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서울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이 될 것 같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좀 선전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서울은 민주당이 우세했고 네. 또 부산은 국민의힘이 우세했는데 네. 이 조사만 보면은 뭐 지금 거의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가덕도 이슈가 갑자기 떠올랐단 말이죠. 네. 이게 이번 주 조사에도 들어갔겠습니다만 네. 다음 주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가덕도 네.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상승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던 것이 가덕도 이슈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해석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PK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극복 후 우선 추진해야 될 경제 현안이 무엇인지 물어봤었는데 그때 부산 경남 시민 도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었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고 그다음이 이제 뭐 엑스포 부산 유치 뭐 등등이었는데 그만큼 가덕도가 특히 부산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가덕도 신공항이 미래 먹거리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활을 다들 걸고 네,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에 또 TK 의원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TK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네. 조금 두고 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찬반 여론조사도 나왔네요. 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기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회관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고 전화 면접과 ARS 또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였고 응답률은 3.6%.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응답자의 40%가 윤 총장이 출마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예.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은 20%, 잘 모르겠다가 40%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보면 윤 총장의 최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한 20% 안팎 나오면서 지금 뭐 3강 구도 혹은 2강 1중 구도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20%가 된다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이고요.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나가라가 20%나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반대가 이제 2배 이상 높긴 합니다만. 높긴 합니다만 예. 예.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응답자의 40%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했다는 네. 거. 그 하나 더 살펴보면 이건 뭐 개요 설명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퍼센트를 이야기하지 네네. 않을 테니까.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인데 네. 양강 구도로 잡았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 네네. 이렇게 잡았는데 이 보통은 1년 선거 있기 1년 전쯤에 하거든요. 네. 굉장히 빨랐다 이번 양강구도. 그리고 윤 총장이 현역 검찰총장이거든요. 야권 후보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대결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무의미한 조사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아까 3강 혹은 2강 1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윤석열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온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네.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다자구도에서는 이미 이제 3강까지는 올라간 듯 보이는데 사실 관심의 대상이 만약에 보수 야권 후보로 추대될 경우에 1대1로 붙었을 때 과연 이낙연, 이재명 두 양강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궁금해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구도가 이렇게 될지 사실 지금 시점이 예측하기는 모르는 어렵죠.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한 조사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조사를 바라봤을 때 충격파가 크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인물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민주당에서 내세울 후보들하고 지금 이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줬던 조사가 아닌가. 예. 근데 이게 아시아 경제에서 윈지 컨설팅에 네.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의뢰한 거잖아요. 조사를. 그렇죠. 항목을 이 항목을 네. 넣어달라. 만일 리얼미터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이 항목 넣었었겠어요? 글쎄 또 언론사에 또 의뢰 사실 가불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런 조사를 사실 좀 하기는 부담스러운 조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이 1등한 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3명 중에서. 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다자 대결에서는 다시 10% 초반으로 주저앉는 네. 조사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네. 이게 조사 기간 혹은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네.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할 때마다 다른 2명의 대권 후보는 일정한데 네.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그 진폭이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인물 구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다자구도에서 한길 리서치에서 1위로 나왔던 거는 6강 그 후보들만 추려서 보수 3명, 진보 3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동안에 발표됐던 후보들 중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던 6강 후보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가령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의 후보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혹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예. 뭐 안철수, 홍준표 아니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걸. 왜냐하면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도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다 지지율이 쏠린 거죠.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고 뭐 가령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또 하기 때문에 예. 조사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보기를 안 불러주는 줘서 윤석열 총장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아예 떠올리지 못했을 부분도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현직 총장이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은 응답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름을 섣부르게 딱 떠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대비해선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길 리서치에 비하면 지지율이 많이 낮은 예. 그런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추세는 다 같이 올랐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대권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내 이름을 앞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요청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MBS라고 아까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4개 회사 조사에서는 뺐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했을 때 빼달라고 요청이 왔었다 이렇게 밝혀서 뺐는데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 저희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 윤석열 총장을 빼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그 이후에는 빼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그 YTN 출발새 아침에 나와서 네. 대선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박용진 의원은 보기 안 넣어줍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어달라고? 좀 친하면 전화 와서 이 대표님 좀 잘 지내시죠? 안부 묻다가 이제 슬쩍 보기 선택지하게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그럼 민원 전화가 있고 제가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주간식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려진 분들을 대상으로 객관식으로 조사를 하고요. 아예 갤럽은 그런 민원 전화 거기 똑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아예 주관식으로. 주간식으로 오픈형으로 이제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아직까지는 저희 주간식에 레이더에 잡히지 안 잡히고 않았습니다.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출마 선언 뭐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 그래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다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죠. 좀 두고 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까지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